안녕하세요. 저는 리샤오이입니다. 24살이고 베이징에서 작은 IT 스타트업의 UI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한 달 전 제가 왜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3박 4일간의 첫 서울 여행을 끝내고 공항철도에 앉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벌써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번 여행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방탄소년단 팬이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도 정말 좋아해서 거의 모든 작품을 다 봤어요. 특히 도깨비에서 나온 덕수궁과 한강 장면들은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서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설렜어요. 첫날에는 명동에 갔는데 붕어빵 할아버지가 제가 중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뜨거운 붕어빵을 선풍기에 식혀서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경험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둘째 날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장소였죠.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노을을 보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강 다리 위로 지는 해를 보며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는 항상 바쁘고 치열한 일상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에는 홍대에서 버스킹을 봤어요. 젊은 뮤지션들이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뛰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 즐거워하며 박수를 쳐주고 돈도 자발적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이런 자유로운 문화가 너무 부러웠어요. 마지막 날 밤에는 엔서울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가 꿈꿔왔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명동의 붕어빵, 한강의 노을, 홍대의 버스킹, 엔서울타워의 야경.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벌써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울에서의 추억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3박 4일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감정의 이름이 있을까요? 여행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곳이 그리워지는 이 기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핸드폰에서 서울 여행 사진들을 보는 거예요. 명동의 붕어빵, 한강의 노을, 홍대의 버스킹.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요.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도 자꾸 서울에서 본 것들이 떠올라요. 특히 서울의 간판 디자인이나 지하철 사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동료들이 왜 이렇게 멍하니 있냐고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제는 한국식 치킨집에 갔는데 서울에서 먹었던 치킨과는 맛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도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니까 괜히 반가웠어요. 사장님이 한국 분이셔서 짧게나마 한국어로 인사를 나눴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시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퇴근 후에는 계속 유튜브에서 서울 여행 영상만 봐요. 한강 라이딩 영상, 명동 쇼핑, 브이로그, 홍대 클럽 영상. 보면서 제가 갔던 장소들이 나오면 괜히 설레어요.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만 빠져있냐고 놀리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제 저녁에는 더우인의 제 서울 여행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제목은 서울에서의 3박 4일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찍은 셀카도 넣었는데 눈이 빨갛게 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댓글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분은 서울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적응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자꾸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언니, 그거 서울병이에요. 저도 작년에 걸렸는데 아직도 완치 안 됐어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서울병?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궁금해서 더우인에서 서울병을 검색해봤어요.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왔어요. 서울병이 더 심해졌다는 제목의 영상에는 무려 97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영상을 보니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분은 길을 잃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한강 야경이 너무 그립다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서울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는 댓글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이 감정에 이미 이름이 있었다는 걸요. 서울병. 서울을 다녀온 후 한국을 그리워하며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세요. 어머니는 그냥 여행 다녀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더 실용적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렇게 좋으면 한국어라도 제대로 배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어 공부는 이미 시작했어요. 여행 전에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은 매일 1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국 관련 뉴스를 찾아봤어요. K-팝 소식, 한국 드라마 소식, 한국 문화 소식. 모든 게 흥미로워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한국 관련 소식을 안 보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동료들이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저는 항상 한국 음식을 제안해요. 어제는 부대찌개를 먹자고 했는데 다들 왜 요즘 한국 음식만 먹자고 하냐며 웃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는 서울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병은 쉽게 낫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서울이 더 그리워져요. 서울병에 걸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더우인에서 이 소식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중국 국경절 연휴인 10월 첫째 주와 딱 맞물린다니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바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단체 상품이 매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예약이 폭주해서 대기자만 수백 명이라고 했어요. 순간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데. 그때 생각난 게 더우인에서 만났던 서울병 환자들이었어요. 혹시 이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댓글로 연락해봤어요. 정말 다행히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상하이에서 온 소피아라는 친구였어요. 25살 마케터인데 저처럼 심각한 서울병을 앓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안한 건 단체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이었어요. 각자 개별로 무비자 입국을 하고 서울에서 만나서 함께 여행하자는 거였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단체 여행은 정해진 일정대로만 움직여야 하지만 자유여행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울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에는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들의 진짜 삶을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곧바로 위챗 그룹을 만들었어요. 소피아, 청두에서 온 레오, 난징에서 온 미미,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었어요. 모두 20대이고 모두 심각한 서울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룹 이름도 서울병 치료 여행단이라고 지었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무비자 입국 첫날인 9월 29일 각자 출발해서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좀 더 현지인다운 경험을 해보자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레오가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줬어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리뷰를 보니 정말 친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미미는 우리가 가볼 만한 현지인 맛집들을 리스트업 해줬어요. 관광객들이 잘 안 가는 숨은 맛집들이었어요. 소피아는 한국어를 제일 잘했어요. 대학교 때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게스트하우스 예약이나 현지에서의 소통은 소피아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저는 여행 일정을 짜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번에는 을지로의 힙한 카페들, 망원동의 소규모 갤러리들, 성수동의 공장을 개조한 카페들. 이런 곳들을 가보고 싶었어요. 관광 가이드북에는 없지만 진짜 서울을 느낄 수 있는 곳들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또 가냐며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셨어요. 돈도 돈이지만 젊은 나이에 너무 한 곳에만 집착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울병이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유머러스하게 설득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서울병에 걸렸어요. 이건 정말 치료가 필요한 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다시 가봐야 낫는다고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럼 이번에는 정말로 완치하고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얻어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요. 서울로 출발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이번에는 어떤 서울을 만나게 될까요? 서울병이 정말 치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심해질까요? 드디어 무비자로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서울 땅을 밟았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니까 심사관이 한국어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간단한 질문 몇 개 받고 도장을 받는데 정말 간편했어요. 비자 준비할 때의 복잡함을 생각하면 정말 편리한 제도예요. 공항철도를 타고 홍익대학교역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한 달 전과 똑같은데도 왜 이렇게 새로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서울을 경험하러 온다는 마음가짐 때문인 것 같아요. 홍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만 대화하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소피아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정말 밝은 성격이었어요. 레오와 미미도 저녁 6시쯤 도착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김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중국어를 조금 하실 수 있어서 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서울병 치료하러 왔다고 농담으로 말씀드리니까 웃으시면서 그럼 제대로 치료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첫날 저녁에는 홍대 근처를 산책했어요. 한 달 전에는 명동이나 엔서울타워 같은 유명한 관광지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현지 젊은이들이 진짜 놀러오는 곳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버스킹을 봤어요. 한 달 전에도 봤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이곳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감상할 수 있었어요. 레오가 기타를 칠 줄 안다며 버스킹 하는 분들과 간단히 세션을 하기도 했어요. 둘째 날에는 을지로에 갔어요. 미미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정말 독특한 동네였어요. 낡은 공구상가 사이사이에 힙한 카페와 갤러리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런 대비가 서울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을지로의 한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간판들과 새로운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느껴야 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망원동에 갔어요. 한강공원과 가까운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작은 갤러리들과 독립 서점들이 많았어요. 소피아가 한국어로 갤러리 운영자분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망원시장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정말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정말 정겹게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반가워하시면서 이것저것 맛보라고 주시더라고요. 넷째 날에는 성수동에 갔어요. 옛 공장을 개조한 카페와 쇼룸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서울숲 근처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을 보니까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베이징에서 일하는 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4명이 함께 한강공원에 갔어요. 치킨과 맥주를 사서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왜 서울병에 걸렸는지, 서울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소피아는 서울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다고 했어요. 상하이도 국제적인 도시지만 뭔가 다른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였어요. 레오는 서울 사람들의 창의성에 감탄했어요. 작은 공간이라도 정말 독창적으로 꾸미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미미는 서울의 포용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데도 조화롭다는 거였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제가 꿈꿔왔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쁘지만 여유가 있고 치열하지만 따뜻하고 현실적이지만 꿈이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한강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4명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째 날 오후 혼자서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골목길이 미로처럼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친근한 인상의 남학생이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대답했어요. I'm lost for Goyo. 그랬더니 그 학생이 능숙한 중국어로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대학교에서 중문학을 전공하는 민준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민준이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는데 그냥 알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직접 같이 가면서 북촌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한옥들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말 자세히 알려줬어요.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민준이는 중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베이징에도 가보고 싶어 했고 중국의 젊은 세대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민준이의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했던 것 같아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창의성도 생기고 효율성도 높아진 거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민준이가 추천해준 홍대의 작은 술집에 갔어요. 소피아, 레오, 미미도 함께했어요. 민준이가 한국의 대학생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우리도 중국의 젊은이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어요. 한국과 중국의 젊은 세대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취업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은 국경을 넘어서 공통된 고민인 것 같아요. 6째 날에는 망원시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제 갔던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저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제 온 중국 친구들이네. 오늘도 왔구나. 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오늘은 특별히 만두도 서비스로 주신다며 갓 찐 만두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중국 만두와 한국 만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중국 만두는 피가 두껍고 속이 꽉 차 있는데 한국 만두는 피가 얇고 채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다니. 베이징에서는 매일 가는 식당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돌아가면 항상 오늘 어디 갔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갈 만한 곳도 추천해 주시고 교통편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숙박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희가 서울을 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7째 날에는 민준이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구경시켜줬어요. 관악산 기슭에 있는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졸업 후에는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디자이너로서 한국의 감성을 배워서 중국에도 전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됐어요. 민준이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민준이가 말하기를 서울병은 단순히 한국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여기서 경험한 자유로움이나 따뜻함, 창의성 같은 것들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단순히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느꼈던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민준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어와 중국어, 때로는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는데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어의 벽이란 게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싶었어요. 민준이는 제게 연락처를 줬어요. 중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하자고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었어요. 이제 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 전과는 다른 기분이에요. 무언가 확실하게 얻은 게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오늘이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오후 비행기로 베이징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기 싫어요. 이번에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여행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였는데 지금은 정말로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어젯밤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일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으로 한국 취업 정보를 찾아봤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비자부터 복잡하고 한국어 실력도 상당히 높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에게 이야기해봤어요. 소피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중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레오는 더 현실적이었어요. 여행으로 경험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도 치열한 경쟁 사회이고 외국인으로서 적응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레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미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당장 이주하는 건 무리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라는 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감정, 이 열정이 그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점심 먹을 때 부모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내일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정말로 서울병이 나았겠지? 라고 농담처럼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더 심해졌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셨어요. 여행은 즐거웠겠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요. 아버지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들과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어요. 레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고 미미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모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왜 이렇게 외로운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는 혼자 한강공원에 갔어요. 일주일 전에 4명이 함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마음만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의 여행 경험으로 인생을 바꾸려는 게 너무 성급한 걸까요? 하지만 이런 확신은 처음이에요. 베이징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이런 강한 끌림 말이에요. 저녁 6시쯤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한강에 혼자 있다는 소피아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고민이 많아 보여요.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친구들과 부모님은 현실을 보라고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민준이의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리샤오이 씨, 여행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꼭 한국에 와서 살아야만 이 감정을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경험한 자유로움, 창의성, 따뜻함.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느꼈던 삶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유롭게 꿈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삶 말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떨어지는 노을을 보며 민준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 젊은 세대의 꿈과 현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내일이면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강에서 민준이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특별한 곳에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게 어떻냐고요.
소피아, 레오, 미미에게도 연락해서 모두 함께 엔서울타워에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전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남산에 올랐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 달 전에 봤을 때도 아름다웠지만 이번에는 그 불빛 하나하나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명동의 붕어빵 할아버지, 망원시장 아주머니, 김 사장님, 그리고 민준이까지. 민준이가 말을 꺼냈어요. 리샤오이 씨, 서울병의 진짜 정체를 찾은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라고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 생각에 서울병이라는 건 단순히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경험한 삶의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순간 정말 큰 깨달음이 왔어요. 맞았어요.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여기서 느꼈던 삶의 가능성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꿈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 타인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문화,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여유로움. 소피아도 공감한다고 했어요. 상하이도 국제적인 도시이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그런 인간적인 따뜻함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레오는 서울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작은 공간이라도 정말 독창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요. 미미는 서울의 포용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서울에 와서 살아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베이징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청두에서도, 난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 타인에 대한 친절, 창의적인 사고, 여유로운 마음가짐, 꿈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에 있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네 명이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다짐을 이야기했어요. 소피아는 상하이에서도 서울에서 느꼈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레오는 청두에서 더욱 창의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미미는 난징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베이징에서도 서울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창의성을 실현해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각자의 도시에서 서울에서 경험한 좋은 것들을 실천해 간다면 결국 서울과 중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문화 교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타워에서 내려왔어요. 민준이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된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는 중국에 놀러 오면 꼭 연락하라고 했고 저희도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네 명이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서울을 경험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모습을 발견한 거라고요. 내일이면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이번에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눈물 대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을 보며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소피아, 레오, 미미와 함께 공항에 도착했어요. 각자 다른 시간대 비행기를 타야 해서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됐어요. 모두 각자의 도시에서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출국 심사를 받으며 심사관이 여행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베이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홍대에서의 버스킹, 을지로의 힙한 카페, 망원시장 아주머니의 따뜻함, 민준이와의 깊은 대화.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움이 아닌 희망으로 영상을 편집했어요. 3시간 후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는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서울병이 나은 것 같다며 웃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더우인의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서울병 완치 선언. 이제 베이징에서도 서울처럼 살아갈게요. 였어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병은 서울에 가야만 낫는 병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삶의 방식을 어디서든 실천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음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놀라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면서요.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서울에서 본 창의적인 디자인들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팀 프로젝트에서 서울에서 경험한 협업 방식을 적용해봤어요. 을지로 카페에서 본 것처럼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만들어냈어요. 팀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한국 음식점만 찾아다니는 대신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망원시장 아주머니처럼 따뜻하게 동료들을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한국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민준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실제로 민준이와 매주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있어요. 주말에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장소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을지로나 망원동을 발견했던 것처럼 베이징에도 숨겨진 매력적인 동네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통의 작은 카페들, 798예술구의 갤러리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베이징도 정말 멋진 도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베이징 사람들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따뜻함을 표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 사장님이나 망원시장 아주머니처럼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사람들도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 더우인 영상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다른 서울병 환자들이 어떻게 완치했는지 궁금해하고 저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울병 완치 가이드라는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적 감성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팀장님이 저를 주요 프로젝트 리더로 추천해 주시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제 변화를 정말 좋아하세요. 어머니는 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한 딸을 보니 뿌듯하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야 진짜 성장한 것 같다며 흐뭇해하세요. 오늘도 더우인의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베이징에서 찾은 서울 같은 카페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견한 베이징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주고 있어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서울병은 완치됐습니다. 하지만 완치됐다는 건 서울을 잊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베이징에서도 실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베이징에서도 서울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서울병의 치료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